네, 자,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기타 소득 나머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앞 시간에 이제 그 끝날 무렵에 이제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60%의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고 있는 강연료, 심사료, 원고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이나 지상권, 무형자산의 양도나 대여,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원고료하고 강연료는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데요. 필요 경비가 가장 높은 기타 소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어떤 기타 소득인지 내용을 보면은요, 총 수익 금액에다가 필요 경비가 이 별표가 있는데 보유 기간별로 차등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필요 경비 별표를 보실까요? 우선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 여기 있고, 자, 필요 경비에서 1억 원 이하는 필요 경비율 90% 인정합니다. 1억 원 초과분은 80%를 적용해요. 그런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다 1억 원 초과도 그냥 90%를 적용하기 때문에 90% 적용받는 서화 골동품의 필요 경비가 더 많겠네요. 1억 원 이하 90%,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80%, 그런데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그것도 초과한 금액도 90%를 적용한다. 내용에 있는 그 별표시,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우리가 이제 그 골동품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원작자라고 합니다. 서화라면 그림이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현재 원작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국내 원작 작품은 제외한다. 필요 경비에서 제외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서화 골동품에서는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되는 내용은 못 본 것 같아요.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90%의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된다. 네,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여기 필요 경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고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필요 경비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거의 인정을 못 받게 되죠. 나머지 기타 소득은 거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 둔다 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대부분이. 자, 첫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런 거 받는 거. 근데 앞에서 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대회를 하고 받는 상금은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상금이 아니죠. 아까 그 상금은 80%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이 상금은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하니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러한 대회에서는 실제 필요 경비만 경비로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복권이나 경품권, 이것도 실제 필요 경비만 경비로 뺄 수가 있고요. 복권이 기타 소득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경품권에서 당첨되는 것도 기타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얻은 재산, 이런 이제 그 사행행위 하려면 도박 같은 것을 말하겠죠. 무슨 뭐 동물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내기를 해서 얻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한 대가로 받으면 그것도 기타 소득인데, 저작자가 받은 것은 사업 소득이겠죠. 기타 소득인데 이것도 필요 경비만,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나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았어요. 이거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이 되고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및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기타 소득이다. 유실물 습득이나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게 되면은 그 보상금이 기타 소득으로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필요금만 인정받는 거고요. 우리가 유실물 습득해서 보상금 받는 거 여러분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경우 있죠.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길에서 돈가방을 주었는데 그 돈가방 주인을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돈가방 주인이 고맙습니다 하고 500만 원을 딱 줬다 이거예요. 그게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돈 줬는데 뭐 실제 필요 경비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필요 경비가 이제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제 그 교통비를 실제 필요 경비로 빼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인으로 인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나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나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계약의 유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유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아까 80%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것과는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약의 유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안 했을 테니까 이런 것은 종합과세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이걸 소득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계약의 유약으로 받는 소득이라는 것은 어쩌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유약금으로 받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을 사고 판다 하는 경우에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집을 제가 팔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우리 집을 사겠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집이 팔렸으니까 다른 데 이제 알아보고 이사 갈 곳에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신 분이 이제 나중에 와서는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다. 잔금을 못 주겠다. 다른 데로 계약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그 매매 계약서에는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약의 유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발생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례금으로 받는 거 아까 이제 위에서도 사례금 비슷한 거 나왔었죠. 유실물 등의 그 보상금 뭐 그거 말고라도 사례금도 기타 소득이다 하는 거.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 해지 시 일시금. 자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 드는 게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그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란우산 공제를 만기 때 받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다 이겁니다. 기타 소득. 종업원 등의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자, 우리가 종업원들의 이 근로자들이 받는 그 직무발명 보상금을 직장에 근무할 때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5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인데 퇴직 후에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니까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퇴직 후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인데, 이것도 역시 주식 매수 선택권도 근로 중에 행사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퇴직 후에 행사했어요. 퇴직 후에 행사해서 얻어진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열거되고 있는 것은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 범죄 행위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받겠지만은 세금도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뇌물이나 알선 수재 또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신고해야 돼요. 또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로 수령한 금액. 자,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건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연금 외 소득으로 받은 것은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아요. 연금 소득으로 되면 연금 소득 공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금 외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로 수령했다. 일시금으로 받은 거예요. 연금 외로.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자, 기타 소득이 열거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 경비별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과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자, 보시면은요, 이제 이 2배사 근연기 6가지 종합과세 세목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자 배당 요 두 가지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죠. 요 금융소득만 빼는 게 없어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다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을 보면은요, 원천징수 세율이 종류별로 좀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금융소득에서도 내가 이 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 표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 같은데요. 기타 소득에서도 이 과세 방법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금융소득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4가지,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2가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타 소득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3가지와 무조건 종합과세 2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절대 종합과세 안 하는 거예요. 첫째,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수익입니다. 연금 외로 수령한 수익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두 번째, 복권 슬롯머신, 아까 이 승마 투표권도 마찬가지. 슬롯머신 등 하면은 그 승마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권이나 슬롯머신이나 승마권 이런 것은요, 그 정부의 허락을 받은 뭐예요? 허락받은 사행행위예요. 네. 그런데 개싸움, 또 무슨 닭싸움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건 허락받은 그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그 기타 소득의 필요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였고, 자 여기 복권, 슬롯머신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다른 소득하고 절대로 합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이 있었죠? 네. 무조건 분리과세. 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복권, 서화, 연금. 네, 연금에 무슨 연금 소득이 아닌데 기타이 나오느냐? 네, 연금만 기억을 하시는데 뒤에 말은 이제 여러분이 자연히 이제 알게 되시겠죠. 연금 외에 수령한 거니까 연금, 복권, 서화 무조건 분리과세다. 연금, 복권, 서화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고, 원천징수 세율은 대부분 20%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대부분 20%예요. 15%짜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권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3억 원 초과하면 30%. 예, 그래서 복권도 3억 원까지는 20%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때는 6천만 원 세금을 떼고 2억 4천만 원을 받으면 된다. 아니다. 3억 원이면 20%죠. 3억 원 초과가 30%니까 20%죠. 6천만 원 맞네. 3억 원이면. 네, 맞죠. 3위는 6. 자, 3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10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30%. 3억 원이 세금. 그래서 7억 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권도 당첨되시길 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자,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야. 이게 저 범죄 행위에 의한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는 다 범죄. 그 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 조건부 분리과세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당구장 표시에 조건부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이요. 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과 그 외의 기타 소득 가로 열고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이것의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소기업 소상공인 이건 별도고, 이거 위약금으로 받은 거, 배상금으로 받은 거하고 여기 기타, 나머지 기타, 그 밖에 기타 소득, 요 두 가지를 더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분리과세입니다. 계약의 위약금으로 받는 소득하고 그 밖에 기타 소득,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받는 거는 별도고, 그건 별도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네, 좀 복잡하죠, 이거.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표를 자꾸 찾아보게 되면은요, 어느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업무 하실 때는 뭐 인터넷에서 이거 찾아보셔도 되고, 뭐 교재가 그때까지 있으면 교재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자, 다음 124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정리를 했느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알아봤냐면, 이 6가지를 모두 더한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자, 종합소득 금액에서 빠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다 이 안에, 여기 총수익금액 안에는, 여기 있는 총수익금액 안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더하면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종합소득 과세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본 거예요. 여기 2배사 근연기 6가지 세목에 한 개 한 개 열거된 내용이 뭐가 있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과세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는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과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24페이지 보시면은 1번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의 구조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자, 종합소득 금액은 아까 앞에서 열거한 2배사 근연기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한 거예요. 네. 그걸 더해서 뭘 빼주냐면 종합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네, 종합소득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공제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액이 이게 제일 크니까.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뺀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율을 곱해서 바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세율표가 다음 항목에서 나옵니다. 예, 기본 세율표 6%부터 48%까지 8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 감면 제도가 적용받는 것이면 감면을 받고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는 소득세 세액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쭉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와 감면을 뺀 것을 우리가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그러면 결정세액 밑에다가 두 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결정세액 밑에 마이너스 기납부세액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원천징수한 거. 원천징수. 가로 열고 원천징수. 자, 우리가 이제 2배사 근연기, 이 종합소득 금액 계산할 때 다 원천징수 했잖아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을 쫙 긋고 그걸 빼면은 이것이 납부세액이 돼요. 맨 밑에 납부세액. 그래서 두 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납부세액을 우리가 산출해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실무할 때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이런 양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절차로 계산이 된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납부할 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네,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세액공제 어떤 것이 세액공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준다는 얘기고,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뭐다? 산출한 세액에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러면 결정세액이 적어지죠. 자, 먼저 종합소득공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 인자. 사람에 대한 공제다. 우리가 보통 부양가족 공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적 공제는 다른 말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인 인적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1. 기본 공제. 2. 추가 공제로 구분한다. 그래서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면 추가 공제가 적용받는 거예요. 기본 공제의 대상이 안 되면 추가 공제도 대상이 안 된다. 네.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 여기 밑에 이제 이거 보시면 추가 공제 쪽을 미리 한번 밑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공제 요건에 기본 공제 대상자 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네. 항상 기본 공제 대상자 중입니다. 네. 여기 부녀자나 한부모도 마찬가지.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 여기에 추가로 공제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추가라고 한 거예요. 추가.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 공제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는 간단합니다. 한 명당 150만 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자, 부양가족에서 본인은 반드시 들어가요. 본인은 소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어요. 이 XX가 뭐냐면 관계없다. 소득에 관계없다. 나이에 관계없다. XX가. 자, 배우자 보세요. 배우자도 부양가족이죠. 예, 배우자. 소득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소득을 봐야 된다. X. 나이는 X예요. 나이는 보지 않는다. 자, 배우자가 소득에 동그라미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네. 그러면 이 소득 요건을 한번 미리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득의 동그라미가 본인 빼고는 다 돼 있죠.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양가족, 본인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한 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소득 주 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옆에 주 1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소득이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자, 소득 금액입니다. 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100만 원에 가로 열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으로 계산을 해요. 500만 원 이하. 네. 그러면 여러분 근로소득의 경우에 총급여 500만 원이면 여기서 소득공제를 얼마를 해주냐면 70%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상식으로 알아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350만 원이거든요. 350만 원을 빼면은
150만 원이에요. 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만 원에 뭐가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해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00만 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알아두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로 따져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나머지는 소득 금액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저기에서 학교에서 그리기 대회를 해가지고 300만 원 상금을 받았어요. 이 자녀가. 자, 그러면 이 300만 원 상금이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죠. 근데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 허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학생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상금 300만 원 받은 고등학교 자녀의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소득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적 기관에서 상금을 받은 것은 필요경비가 몇 %예요? 80%죠. 80%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80%는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 소득이에요? 20%만 소득으로 봐야 돼요. 60만 원이죠. 이 자녀의 소득 금액은 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소득 금액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상금을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300만 원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득 금액이란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다. 이거 필요경비 뺀 거예요. 필요경비 뺀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종합소득이 뭐예요? 2배사 근연기,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합한 것이다.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이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이 안 되면 추가공제도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상금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 직계 존속 아버지가 있어요. 소득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300만 원. 그러면 이 아버지를 내가 우리 소득자에서 이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봐야 되느냐? 안 본다 이겁니다. 자, 퇴직금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득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었죠? 그래서 안 된다. 자, 소득금액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부양가족인가 볼게요. 배우자 밑에 이제 직계 존속 보세요. 직계 존속은 소득이 없어야 되고요. 만 나이로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직계 존속은 누구누구예요? 소득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고요. 결혼을 안 했으면 본인의 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된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자,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 조건이 있는데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어린 형제, 동생이겠죠. 예. 그 다음에 만 6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형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입양자 포함. 입양자 포함해서 직계 비속은 뭐예요? 자녀들이죠. 만약에 자녀도 있고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가 되죠. 네, 손자 손녀도 됩니다. 직계 비속은 밑으로니까. 그런데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돼요. 물론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으로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돼요. 요 직계 비속의 주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직계 비속의 주사. 여기 주사 한번 읽어볼까요? 며느리나 사위가 직계 비속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들은 직계 비속이지만 며느리는 직계 비속이 아니고, 딸은 직계 비속이지만 사위는 직계 비속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도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 비속으로 그냥 본다 이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자, 원래는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 비속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공제 대상자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는.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 그러니까 며느리라면 아들이 되겠고 사위면 딸이 될 텐데,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다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소득은 이 동그라미예요. 소득 요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위탁아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위탁아동. 1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을 부양을 했으면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은 없습니다. 여기 주 5에 있는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 5가 뭐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다음 위탁아동 밑에 보면은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가 여기 수급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없어야 수급자가 되는 거고, 수급자의 경우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 나이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수급자 누구냐면 수급자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남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된다 이거예요. 수급자인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모, 고모, 이러한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분 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모나 고모님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그냥 같이 부양을 하고 산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모나 고모가 자녀도 아무도 없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소득도 없겠죠? 그럼 수급자일 확률이 높죠.
그런 경우에 여기 수급자로 하시면 돼요. 고모나 이모를 형제자매에 넣어서는 안 돼요. 형제자매는 아니니까. 고모나 이모는 직계 존속인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급자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서 고모가 재산이 많은 고모다 그러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되는 겁니다. 고모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수급자로 요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됐죠? 그래서 부양가족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1인당 15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추가공제. 아까 얘기한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가 있으면 한 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또 장애인이 있으면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로 해줍니다. 또 본인이 요 부녀자 한부모는 소득자 본인에 대한 얘기예요.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이면 5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면은 100만 원. 자,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다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 큰 것만. 여기 밑에 보면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부녀자이면서 한부모다. 그러면 한부모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녀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종합소득 금액, 필요경비 뺀 거죠? 필요경비 뺀 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기서 부양가족에서 자녀가 있으면은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한부모로 적용받으면 되고, 여성이 배우자는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한부모는 아니에요. 한부모라는 건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니까. 여성이 배우자는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미혼인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부녀자입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혼인 여성이 같이 부양하고 있을 때는 세대주를 본인으로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가 세대주로 돼 있으면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하는 나를 세대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그래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되는 직계비속이 뭐예요?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그리고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여기까지가 인적공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 인적공제 내용 중에서 그 주석 설명이 쭉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체크해 보지 못한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